자, 생명 시스템 두 번째 시간. 자, 생명 시스템에서의 화학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걸 우리가 뭐냐면 이 생명 시스템 내에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밖에서 화학 반응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연소, 그것도 화학 반응이죠. 근데 차이가 있다는 거야. 세- 우리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학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하죠? 세포호흡하죠? 뭐 세포호흡 같은 게 얘기가 되겠죠.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고요. 또 세포를 또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 몸을 작용을 조절하는 물질을 합성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자, 근데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과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이 다르다고 얘기했는데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온도 차이예요. 그죠? 세포라는 자꾸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높은 온도에서 일어나도 상관은 없어요. 그쵸? 뭐 연소 같은 경우는 뭐 400도씨 이상이 되잖아요. 그쵸? 그렇게 돼도 뭐 아무런 피해가 없는데 생명체 내에서 만약에 그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다 타버리겠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 만들어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바로 촉매가 필요해요. 촉매. 그렇죠? 그 촉매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효소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물질 대사는 반드시 생체 촉매인 효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물질 대사도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화학 반응은 반드시 에너지 출입이 생겨요. 에너지를 흡수하든지 에너지를 방출하는 그 에너지 출입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리고 바깥에 있는 거랑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아까 연소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확 발생하잖아요. 근데 물질 대사는 천천히 단계적으로 일어난다는 얘기죠.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할 예고합니다. 자, 이 물질 대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동화작용과 이하작용. 동화작용은 쉽게 말해서 뭐냐면 합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합성. 이화작용은 분해한다. 그렇죠? 그래서 합성은 작은 문자를 큰 문자로 바꾸는 거죠. 뭉치는 거죠. 그렇죠? 뭉쳐서 크게 만드는 거죠. 반면에 이화작용은 이걸 쪼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분해, 이화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근데 그러면서 이 작은 분자가 큰 분자가 되면서 더 큰 분자가 되면서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물인데 생성물은 이렇게 올라가면서 뭐 한다고? 에너지가 높은 상태로 가죠? 높은 상태로 가기 위해서 뭐 한다 우리가? 흡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반면에 분해되는 과정은 이 반응물이 생성물을 낼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죠. 더 작은 쪽으로 가는 거죠. 에너지가 나가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발열 반응이 나타나는 거죠. 선생님이 그래서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동화작용은 히읗 이화작용은 비읍이라고 했었죠. 선생님이. 그래서 동화작용은 히읗 합성 흡열, 이화작용은 분해 발열 비읍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화작용은 분해되는 거잖아. 에너지가 나가는 거니까 빠빠 그렇죠? 빠빠 자 개그가 점점 그렇죠? 자 동화작용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합성 과정이니까 대표적 예가 바로 뭐냐면 광합성이에요. 우리 식물이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포도당 더 큰 입자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죠? 빛을 흡수하잖아. 또한 단백질, 아미노산 배열해서 큰 입자 만들잖아. 그럼 배열할 때 합성할 때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흡열, 동화작용이야. 반면에 이하작용은 우리가 이 큰 물질을 쪼개서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에요. 에너지를 방출하잖아. 세포 호흡. 그래서 에너지 생성하는 거죠. 에너지를 얻는 과정이죠. 소화. 우리 여러분들 음식을 꼭꼭 씹어 먹잖아. 꼭꼭 씹으면서 소화시키면서 에너지 얻죠. 그렇죠? 또한 이 그 소화시키면 에너지 얻고 또 그 소화된 그 포도당을 또 우리가 다시 또 세포호흡을 하고 이 이화작용이죠. 그래서 물질들은 크게 동화작용과 이하작용으로 얘기할 수 있다. 그러면 선생님 밑에 보시니까 선생님이 한 번 더 세포 안이라 그러네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랑 밖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대해서 비교한 얘기가 좀 나와 있네요. 자, 여기 아래 보시면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통해서 세포 호흡과 연소 반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선생님이 이거를 집어넣다 보니까 이게 바뀌었어. 이 세포 호흡이 먼저 나오고 연소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바뀌어서 오해 소지가 있어서 선생님 잠깐 부랴부랴 지금 편집을 잠깐 했어요.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니까 세포 같은 경우는 자꾸 세포라는데 세포 호흡 같은 경우는 37도에서 일어납니다. 반면에 연소 과정은 400도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포 호흡 같은 경우는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효소가 필요하다고. 반면에 얘는 효소가 필요 없죠? 그냥 뭐 태워버리면 돼. 그리고 이 세포 호흡의 과정을 잘 봤더니 어떻게 이렇게 단계적으로 천천히 에너지가 나오는 거야. 반면에 연소는 확 태워버리죠. 확 태워버리고 급격히 방출하죠. 그렇죠? 빠르게 방출하죠. 이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세포호흡과 연소 반응, 물질 대사와 생명체 밖에 드는 화학 반응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선생님이 간단하게 여기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랑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효소의 역할에 대해서 방금 선생님이 뭐라고 했니? 물질 대사에서는 반드시 효소가 필요하다. 자, 그러면 이 효소가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역할을 하길래 도대체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종류인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화학 반응이잖아. 물질 대사도 화학 반응은요. 반응물에서 생성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이 바뀔 때 그 문턱이 필요하다고. 그냥 무조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 바뀌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이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우리가 활성화 에너지라고 한다고. 요 문턱 있죠. 이거. 그쵸? 요만큼 에너지 이상이 되어야지만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활성화 에너지라고. 근데 이 활성화 에너지가 보통 때는 어떻게 돼요? 매우 높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 불 태울 때, 종이를 태울 때 온도가 낮으면 안 타죠.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지만 타기 시작하는 거죠. 그 타기 시작하는 온도. 그때 그 에너지 이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바로 활성화 에너지죠. 근데 우리 생명체 내에서는 이렇게 활성화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높은 열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된다고 했으면 얘기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낮춰줘야 돼. 이걸 낮춰줘야 되는데 그 낮춰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라고? 효소라고요. 촉매라고요. 그래서 효소는 이 활성화 에너지를 감소시켜서 속도가 반응이 빨리 일어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촉매죠, 촉매.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그리고 이 반응물과 생성물의 이 차이 있죠? 요걸 우리가 반응열이라고 합니다. 이만큼이 바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반응열은 효소가 있던 없던 상관없어요. 정해져 있는 거. 반응물과 생성물은 정해져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네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필요 조건을 배웠고 이제 효소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효소는 우리가 우리 그 만든 거야. 생명체 내에서 만들어준 거야. 쉽게 생각해서 뭐냐면 핵에 있는 DNA에서 정보에 따라서 RNA를 복사된 다음에 이 RNA가 리보솜에서 단백질 만들잖아. 그 만들어진 단백질 중 일종이 바로 효소예요. 우리 몸에서 만드는 거죠. 생명체 내에서 합성될 수 있다는 거죠. 외부에 섭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만드는 거야. 그렇죠? 단백질이죠. 자, 근데 이 단백질의 특징, 이 효소의 특징이 뭐냐? 바로 최적 온도가 있다는 거예요. 온도가 너무 낮아도 안 되고요. 온도가 너무 높아도 안 되는 거예요. 딱 적당한 온도가 있는데 그 적당한 온도가 얼마라고? 37도. 우리 체온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30도를 37도에 38도 유지하잖아. 정온동물이라는 거죠.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물질 대사, 이 효소를 가장 잘 활성화할 수 있는 온도가 바로 이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왜 이때냐 하필이면 너무 온도가 낮으면 분자 운동이 너무 늘어져서 잘 결합하지 못하는 거야. 이 효소도 반응물과 결합해서 그쵸? 결합해서 반응물의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온도가 낮으면 이걸 잘 결합하지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물질 대사를 빨리 할 수 없게 만드는 거고 거꾸로 온도가 너무 높아지면 아까 단백질이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단백질은 온도에 의해서 변형이 일어나요. 변성이 일어납니다. 구조가 파괴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파괴되면 다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겠죠. 그렇죠? 다시 최적 온도에 두어도 활성을 회복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재기능을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온도가 우리 체온이 너무 40도 이상이 되면 매우 위험하다는 이유가 뭐라냐면 우리 몸속에 있는 효소가 파괴되니까 물질 대사를 할 수 없는 거죠. 에너지를 얻을 수 없는 거죠. 해양명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한번 파괴된 게 다시 돌아오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날 42도까지 43도 올라갔다가 온도 내려간다고 얘가 다시 살아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최적 온도가 있다.
명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종 온도가 있다. 자, 두 번째로 바로 뭐냐면 기질특이성. 이 효소는 어,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그치? 이 종류마다 단백질이기 때문에 구조가 다 달라요. 입체 구조가 다 전부 다 다릅니다. 근데 이 효소의 역할이 뭐였죠, 선생님이? 반응물과 결합해서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 입체 구조가 그 반응물의 구조에 맞게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그래서 다른 종류는 우리가 어떻게 입체 구조가 맞지 않기 때문에 결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거 있죠. 이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만 반응한다는 거. 왜? 입체 구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기 옆에 그림 나와 있죠. 이 효소가 있어요. 얘는 지금 맞아 떨어져. 하지만 얘는 맞아 떨어지지 않죠. 결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얘는 효소 기질포가 형성하지 못하는 거야. 입체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의 효소는 이 하나의 기질, 하나의 반응물만 결합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결합해서 이 활성 에너지를 낮춰가지고 이렇게 분해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또는 합성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효소예요. 근데 잘 봤더니 이 효소를 봤더니 요 처음의 효소와 반응한 이후의 효소가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죠. 얘는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효소는 화학 반응이 일어난 다음에 생성물과 분리되어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렇죠? 까지도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방금 내가 얘기했죠. 한 종류의 효소는 한 종류의 반응물로 되니까 각 단계마다 작용하는 효소가 다르다는 거야.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음식물 섭취하잖아. 그럼 소화라는 과정을 거치는데 입속에서는 아밀라제가 어떻게 해요? 녹말을 분해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이 아밀라제가 지방이나 단백질 분해해요?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아밀라제는 효소라는 것은 한 종류, 이 녹말이라는 것만 반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위를 넘어가면 위에서 뭐 하는 거죠? 단백질을 분해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거 분해 못하고. 그래서 이 각 단계마다 효소의 종류가 달라서 각 단계마다 그 소화도 다르게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각 단계마다 작용하는 효소의 종류가 다르다라고 해서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여기 얘기하는 거 있는데 효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뭐라고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을 빠르게 일어나게 한다라는 얘기도 기본적 베이스를 깔고 들어가야 돼요. 자, 그럼 이 효소를 우리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느냐? 선생님이 되게 많은데요. 간단하게만 좀 정리할게요. 그래서 뭐냐? 먼저 식품에서 발효식품에 이용할 수 있다고요. 된장이라든지 간장, 김치, 막걸리, 뭐 치즈, 그렇죠? 발효식품. 그래서 유제품, 녹말 가공하든지 고기 가공 주스 이런 게 사용된다는 얘기죠.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 갈비 재울 때 뭐 갈아 넣는다고 했죠 선생님이? 배즙 갈아 넣는다고. 그러면 고기가 연해지고 훨씬 더 맛있어져요. 선생님 진짜 해봤어. 그렇죠? 물론 선생님이 갈비를 재운 건 아니고 부모님이 한 갈비 재운 거에다 배즙을 추가해서 넣었죠. 그랬더니 훨씬 더 맛있더라고요. 그렇죠? 또한 주스도 마찬가지고 유제품도 다 효소를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이 효소를 활용해서 우리 소화제도 만들어요. 그리고 요 검사지 혈당 측정기 뭐 소변 검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당뇨병 있는지 없는지 그 여러분들 그 해봤잖아 한 번씩 다 그런 것들. 그리고 혈당 내 피 속에 당이 얼만큼 있는지도 할 수 있는 거죠. 또 이걸 이용해서 세제도 만들기도 하고요. 치약도 만들기도 하고 치약이야 화장품 내가 먹지 마세요. 그렇죠? 피부 양보하세요. 화장품 미생물에서 추천하는 분해 효소를 이용해서 또한 뭐도 아니면 이것도 있지만 이걸 이용해서 뭐 할 수 있냐 우리가 공장 폐수나 생활하수도 정화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분해 효소를 통해서 공장 폐수 생활하수도 정화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 또 연구가 진행되는 게 플라스틱도 이제 분해할 수 있는 효소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두 번째 물질 대사가 어떤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물질 대사를 할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게 효소인데 효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생명 시스템은요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정확히 이해를 하고 문제를 좀 풀어보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알겠죠? 조금만 더 힘내서 하세요.